자, 260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오페라는 이제 이 오페라 부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오페라 부파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페라 내용이 뭐 우리가 알기에 굉장히 비극적이고 굉장히 이제 슬픈 것들이 많죠. 심각한 것들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페라 세리아라고 얘기하는 그 세리아가 이제 시리어스라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제 심각한 오페라인데 이 오페라 부파는 우선 코믹한 것입니다. 우선 그 훈훈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고 또 그렇게 비극적이지 않죠. 우리가 이건 이제 오페라 부파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제 이 오페라 부파의 처음 일감이 이제 오페라 부파라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작품이 이제 이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게 이제 로시니의 세비야의 발사인데, 우리가 이 원투 펀치를 아무도 이렇게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페라 부파의 대표작이라 그러면 뭐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과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작품 다 이제 원작이 보마르쉐라는 이제 프랑스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비야의 이발사가 이제 먼저 이야기고 모차르트가 그 나중 이야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투펀치 두 작품은 이렇게 확실하게 아무도 이견 없이 이렇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세 번째 작품은 뭐냐? 오페라 부파의 세 번째 작품은 어떤 작품이냐고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을 한다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의견이 많이 달라지겠죠. 세 번째 작품을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모차르트의 이제 또 다른 부파 작품 코지판 투테와 돈 조반니, 피가로의 결혼과 함께 이제 모차르트의 3대 부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그 대본가 로렌조 다 폰테와 이제 모차르트가 함께 작업한 작품인데, 3대 이 부파에는 그럼 돈 조반니와 코지판 투테가 포함이 될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니체티의 작품인 사랑의 묘약이나 연대의 딸도 굉장히 코믹하고 또 아름다운 작품이죠. 그럼 이 두 작품 중에 하나일까요? 아니면 거장 베르디의 마지막 작품이면서 몇 안 되는 부파 작품인 팔스타프가 그러면 3대 부파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푸치니의 잔니 스키키, 20세기에 이제 만들어진 잔니 스키키, 뭐 이 정도 작품이 3대 오페라 부파에 해당이 되는지, 또 그러고 이제 코믹한 작품이라 그러면 이제 독일어로 된 요한 스트라우스의 작품인 박쥐, 그다음에 독일 레하르의 작품인 이제 메리 위도우, 이런 정도의 작품이 이제 우리가 코믹한 작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이 탑3 후보가 있을까요? 자, 먼저 이 돈 조반니는 우리가 이제 물론 오페라 부파에 해당은 되지만 이제 약간 세분화된 조코소, 오페라 조코소에 해당되는, 이 드라마 조코스라는 의미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코미디 작품은 아닙니다. 약간 이 코미디와 이제 이 세리아의 중간 정도의 작품을 보통 조코스라고 따로 분류를 하는데, 돈 조반니는 아시다시피 희대의 이제 이 바람둥이 돈 조반니가 마지막에는 지옥에 떨어지는 이제 죽음을 맞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약간 부파와 이제 결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외하고, 연대에 따른 뭐 대단히 아름답고 훈훈하고 또 즐거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건 이제 프랑스어로 작곡이 된 코미크 장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도니체티가 그 이탈리아에서 활약을 하지 않고 이 프랑스로 건너가서 파리에서 활약을 할 때 이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이 불어로 이렇게 초연을 한 작품이죠. 그래서 일단 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박쥐와 메리 위도우는 이게 이제 독일어로 된 별도의 또 이 장르가 있습니다. 이 오페라라기보다는 이제 오페레타에 해당되는 작품입니다. 제가 저번에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오페레타는 오페라보다는 좀 가볍고, 물론 이제 이 클래시컬 음악을 쓰는 건 맞습니다만 뮤지컬은 아니죠. 그러니까 오페레타는 오페라보다 조금 가벼운 장르, 대사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두 작품은 부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오페레타에 해당되니까 결국 이제 이 네 작품이 남는데, 이 코지판 투테 사랑의 묘약, 팔스타프 잔니 스키키 중에 이 탑3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이제 좀 의외지만 대다수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코믹 오페라에는 거의 다 언급을 한 편이지만 한 작품이 빠져 있죠. 자, 그 작품이 지금 뭐냐 그러면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음악적 완성도나 이 작품성을 놓고 봤을 때 이 작품이 최고의 오페라 부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 탑3로서의 이제 손색이 없는 그런 작품을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작품이 뭐냐 그러면 도니체티의 돈 파스칼레입니다. 이 돈 파스칼레는 이제 사람 이름이죠. 이제 이 타이틀로리에 해당되는 작품인데 이 작품이 우리가 이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과 로시니의 세비야의 이발사와 함께 오페라 부파의 탑3라고 이렇게 얘기해도 될 만한 그런 작품이어서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2010년도 작품이고요. 안나 네트레코가 이 노리나 역을 아주 열연하는 아주 멋진 연기와 음악을 지금 선보이죠. 2010년이라는 의미는 이 안나 네트레코가 2009년도에 출산을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주로 안나 네트레코가 외모상으로 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시기가 보통 2005년, 2006년, 2007년 정도고 이제 2008년, 2009년 이후는 이제 굉장히 이제 살이 많이 찌죠. 최근에 우리가 보는 이제 안나 네트레코는 이제 물론 나이도 좀 많이 들었고 또 살도 많이 찌운 상태에서 우리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흔히 아름다움을 일단 포기하고 아름다움을 일단 양보하고 이 음악을 얻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상당히 이제 중후한 음악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작품도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가이타노 도니체티. 뭐 이 사람은 뭐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굉장히 속작가고 또 다작가입니다. 실제 이제 한 51년 정도의 생을 사셨는데 불구하고 어떤 오페라 작곡가보다도 더 많은 작품을 이렇게 남기신 분이에요. 이탈리아 베르가모에서 태어나셨던 분이고 벨칸토의 3대 거장으로 뭐 꼽던데 아무도 주저하지 않죠. 로시니가 먼저 길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로시니가 이제 작품 활동을 중단한 이후에는 이 도니체티와 이제 빈센초 벨리니가 이 벨칸토를 계승하고 발전을 시켰죠.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오페라의 이제 완성기를 이제 그 만들어 나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볼리오나 음악은 출신입니다. 로시니 후배가 되죠. 그러니까 이 로시니가 사실은 뭐 한 70여 세까지 살았지만 저번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다시피 37살 정도에서 이제 음악 활동을 중단합니다. 뭐 이 세비야의 발사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30대 만들어진 작품이고 그때 이미 뭐 충분히 부를 축적한 상태에서 그 나머지 반 인생 30여 년은 인생을 즐기면서 이제 살았죠. 미식이라든가 뭐 실제로 또 뭐 이 이탈리아 후배 작곡가들을 뭐 여러 가지 도움 흔적도 사실은 많이 보입니다. 로시니가 이제 작품 활동 끝나고 나서 이제 도니체티가 이제 이 벨칸토의 1인자가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활약을 했었습니다. 벨리니와 함께. 이 중간에 이제 그 도니체티 작품 중에 이제 폴리우토라는 이 오페라가 있었는데 이 폴리우토가 이제 성자의 어떤 순교 장면이 오페라에 구현이 되는 것 때문에 이 사실 검열 당국에 걸려가지고 상영 금지를 당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음악가가 자기 예술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펼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보다 자유스러운 이제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서 그때부터는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이제 연대의 딸이라든가 라파보리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돈 파스칼레를 이 프랑스에서 지금 초연을 하고 뭐 굉장히 또 성공을 거두죠. 그러니까 실제 폴리우토 이후에는 이 도니체티는 거의 이탈리아에서 초연을 포기하고 프랑스에서 거의 음악 활동을 그렇게 해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베르디의 이제 오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베르디가 이제 그 십자훈장을 받게 된 기회가 있었는데 십자훈장을 반환하면서 그 반환의 변으로 얘기한 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를 아름다운 선율로 충만하게 해주고 지금은 고인이 된 두 사람과의 추억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 이제 이 두 사람이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가인데 이 도니체티와 이제 벨리니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두 사람이 이탈리아 이 오페라에 뭐 엄청나게 공적을 세웠고 또 실제 오페라의 꽃을 활짝 피운 베르디에게 아주 큰 좋은 영향을 그렇게 미친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그치고 도니체티 오페라를 보겠습니다. 뭐 엄청난 작품이죠. 이게 뭐 대충 봐도 한 70여 작품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다작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뭐 그렇게
유명해진 작품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작곡한 작품은 70여 편이 되지만 우리에게 이제 비교적 알려진 작품은 이제 10여 작품에 불과하죠. 사실 저도 이제 이 정도 작품 외에 다른 작품들은 그렇게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뭐 물론 공연도 안 되었지만 뭐 여러 가지로 그렇게 뒤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소개하는 이 돈 파스칼레가 이제 지금 알려진 작품 중에서 마지막 작품에 해당됩니다. 10번째 작품 정도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뭐 너무 유명한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그 여왕 3부작 안나 볼레나 마리아 스투아르다 그다음에 로베르트 데브레 이 작품이 있고 또 이제 오페라 부파 작품으로는 이제 이 사랑의 묘약 뭐 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실제로 아까 제가 3대 오페라 부파에 왜 사랑의 묘약 대신에 이제 돈 파스칼레를 얘기하냐 그러면 사실 사랑의 묘약이 훨씬 더 유명하고 또 공연도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근데 이제 같은 도니체티의 작품 중에서 두 작품 중에서 이제 이 음악적인 완성도나 이런 거는 이 돈 파스칼레가 더 앞서 있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음악적으로.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1832년에 만들어진 작품과 그다음에 이 도니체티의 거의 마지막인 그 11년 뒤에 이런저런 시도를 다 해보고 이제 만들어진 이 돈 파스칼레 작품이 음악적으로 완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이 사랑의 묘약 같은 경우는 뭐 약간의 자기 표절과 함께 거의 2주 만에 이렇게 완성된 작품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뭐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유명은 하지만 도니체트의 두 오페라 작품 중에 어떤 게 낫냐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전문가들은 보통 이 돈 파스칼레를 보통 선택을 합니다. 음악적인 완성도. 아무래도 오페라는 사실 극이라기보다는 음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악적인 완성도가 높은 작품을 뭐 우선적으로 먼저 꼽아야 되는 게 전문가의 양심이죠. 아무튼 이렇게 오페라 부파 작품이 두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도니체티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으로 보통 꼽는 세리아 중에서 물론 뭐 전체 작품 중에서도 가장 작품성이 우수한 작품이 람메르모의 루치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다음에 이제 이 프랑스어로 파리에서 이제 초연을 했던 연대 딸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폴리우트 이 상영 금지 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파리로 건너가서 이후에 한 게 연대 딸 라파보리타 이 돈 파스칼레까지 이렇게 연이어서 작품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이제 도니체티의 이제 오페라였었고 오페라 돈 파스칼레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산막의 벨칸토 오페라 부파하고요. 이 사랑의 묘약과 함께 이제 이 도니체티의 가장 유명한 오페라 부파 중에 한 작품이죠. 초연은 이제 1843년에 이제 파리에 있는 이탈리안 극장입니다. 파리에 있는 이탈리안 극장입니다. 파리에서 이 이탈리아 오페라가 꽤 인기가 있었던 시기거든요. 이때가. 더군다나 이때 이 파리 이탈리안 극장의 극장 감독이 이제 로시니가 지금 맡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1835년도에 그 벨리니의 청교도도 여기서 초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시니가 이제 이탈리아 사람이고 벨리니나 이 도니체티도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로시니가 이 당시에는 이제 이 이탈리아 작곡가들을 위해 갖고 꽤 이제 그 노력을 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 파리에서 활약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그 당시에 19세기 중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이탈리아 로마나 이런 쪽보다는 파리가 훨씬 더 음악가들이 음악 활동을 펼치기에 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리 이탈리안 극장에서 이제 초연을 했죠. 이 원작은 이제 안젤로 아넬리라는 분이 만든 이제 오페라 마르칸토니오 경이 이제 이게 아마 토대가 된 것 같고 대본은 이제 조반니 루피나라는 분이 만드셨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19세기 중반 로마니까 당시 이제 그 초연을 하던 그 시기에 이 로마를 이제 풍자한 뭐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드라마였던 거죠. 당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작품의 이제 어떤 의미는 이제 이 이탈리아 그 오페라 부파가 이제 라는 장르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부파의 전성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작품이었다. 그 뒤에도 이제 사실 이탈리아 작곡가 뭐 거장인 베르디나 이 푸치니가 이 오페라 부파를 이렇게 도전은 합니다. 도전을 하는데 뭐 명명만 이었지 결국 뭐 그렇게 큰 이제 그
흐름을 대세를 이렇게 따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기껏한 작품이 이제 이 베르디 마지막 작품인 팔스타프하고 그다음 푸치니의 이제 작품 그 일트리티코라 그래가지고 세 편의 이제 짧은 오페라를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공연을 요즘은 주로 하는데 그 일트리티코의 한 작품인 잔니 스키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니 스키키는 총 공연 시간이 지금 1시간이 채 안 돼요. 외투하고 이제 수녀 안젤리카라는 그 작품과 함께 이 세 편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공연을 보통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명명만 유지했지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오페라 부파의 그 중흥을 다시 이끌어내지는 못합니다. 이 베르디나 푸치니는. 그러고 이제 유명무실하게 된 그런 장르죠. 자, 이탈리아 부파의 대표작이라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의 세비야의 발사나 뭐 사랑의 묘약입니다. 아까 모차르트의 그 피가로의 결혼은 물론 이탈리아어로 된 거지만 이제 오스트리아 사람인 모차르트가 만든 작품이니까 여기서 이제 빠지겠죠. 오페라 부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요런 정도의 리스트가 이제 이 오페라 작품 중에서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코믹 오페라를 제가 대충 한번 모아본 겁니다. 물론 이 코믹 오페라라고 다 이제 오페라 부파는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 코믹 오페라를 쭉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 유명한 작품들만 일단 모은 겁니다. 대중적으로. 오페라 세리아가 이제 우리가 보통 정통 오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리아라는 게 이 영어에 이제 시리어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심각한 게 일단 기본적으로 오페라는 심각하게 시작하는 게 결국 오페라의 정통 오페라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1733년에 보면은 마님이 된 한이라는 작품이 페르골렛이라는 분이 이제 작곡한 작품인데 여기서 이제 극중국에 공연을 했단 말이죠. 이 극중국이라는 게 이제 뭐 어떤 거냐 그러면은 사실 요즘은 이제 이 막과 막 사이에 무대를 변경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기계적으로 장치가 잘 돼 있고 또 요즘 뭐 거의 컴퓨터화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이 무대 교체가 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무대가 이렇게 돌아가죠. 돌아가기만 하면 이제 이 따로 세팅이 돼 있는 그 뒤에 편에 있는 이제 무대가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막 그 초기에 오페라 초기에 이 막을 바꾸기 위해서는 뭐 그 공사도 해야 되고 무대를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뭐 1시간 가까이 이렇게 무대를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 극과 극 사이에 이 많은 관객들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 그 사람들을 이제 좀 덜 지루하게 만들기 위해 갖고 극과 극 사이에 이렇게 코믹한 그런 가벼운 작품들을 이렇게 한 게 이 오페라 부파의 시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메죠. 막과 막 사이에 공연하거나 뭐 파르사라는 표현으로도 이렇게 했던 건데 이 마님이 된 한이라는 그 코믹 작품이 사실 1733년에 극중국 상태로 그러니까 메인 오페라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극중극에 상영을 했는데 이게 워낙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본 그 오페라보다 더 유명하게 된 게 결국 오페라 부파의 시초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다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오페라 부파라는 게 결국 소품에 해당된 작품에서 이 결국 오페라 세리아와 더불어 같이 이렇게 하나의 이탈리아 오페라의 장르로 발전을 한 거죠. 오페라 부파라는 엄연한 장르가 하나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좀 세분화돼 갖고 이제 이 조코소라는 작품으로도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이 오페라 부파 중에서도 완전히 코믹하지 않고 이 약간 세리아하고 이제 이 부파의 뭐 중간 정도 성격 그러니까 뭐 끝이 비극으로 끝나는 뭐 돈조반니라든가 뭐 알제리아 이탈리아에는 코믹하긴 하지만 뭐 그래도 거기 정통극의 스타일로 흘러간다든지 라체네렌톨라도 마찬가지죠. 요런 작품 정도를 이제 우리가 조커스라고 분류를 하는데 물론 오페라 부파에 포함은 됩니다. 뭐 이렇게 분류가 되고 독일어로 된 이제 대사가 있는 오페라 징슈필 바로 전에 소개시켰던 마술피리 같은 그런 장르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연대의 딸과 같은 이제 이 프랑스어로 된 이 프랑스 스타일의 오페라 코미크라는 그런 장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페레타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요한 슈트라우스나 이제 레하르의 이 작품 박쥐나 즐거운 미망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오페라 부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별도로 이제 우리가 분류를 하는 이름이 이렇게 있는 거고 결국 보시면 알지만 이제 아까 피가로의 결혼, 이제 세비야 이발사, 돈 파스콜레가 이제 우리가 뭐 대충 뭐 법칙은 아닙니다. 대충 우리가 뭐 세 개를 꼽으라면 보통 이렇게들 꼽는다는 얘기고요.
이 베르디가 이제 그 부인과 자식을 전부 다 병으로 잃고 나서 한번 처음으로 시도했던 1840년 하루 만에 임금님이라는 부파는 사실 이제 실패했죠. 실패해갖고 잊혀진 작품이 돼버렸고, 결국 이제 이 도니체티의 돈 파스칼레 이후에는 거의 사라집니다. 베르디나 이 푸치니 대가들이 한 작품씩을 이렇게 성공을 하긴 했지만 결국 어떤 큰 흐름을 이렇게 만들지는 못했죠. 1893년에 팔스타프가 있었고 20세기 들어서 이제 만든 푸치니의 잔니 스키키가 이 부파 장르에 포함이 됩니다. 이 부파에 대해서는 제가 뭐 대충 설명이 된 거죠. 보통 이제 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돈조반니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타이틀롤인 주인공이 지옥불에 떨어지니까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권선징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돈조반니는 나쁜 사람이니까 뭐 죽는 것도 그렇게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제 조커스라는 조커스의 분류가 되는 거죠. 자, 이 부파의 이제 3대 작품이라는 걸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내용상으로 이제 재미삼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과 이제 이 로시니의 세비야의 발사가 있고, 이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제 돈 파스칼레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이 피가로의 결혼은 이제 여종인 피가로의 이제 약혼녀가 되죠. 수잔나가 있고, 세비야의 발사에서는 이제 로지나라고 이제 이 부모를 잃고 바리톨로라는 이제 의사에게 이제 양육을 당하고 있는 로지나라는 주인공이 있고, 이 돈 파스칼레는 이제 노리나라는 이제 젊고 아름다운 과부입니다. 주인공이 사랑하는 이런 이제 수잔나, 노리나, 로지나가 되는 거죠. 왜 이 이름이 전부 다 낫로 끝나냐 그러면 이탈리아의 기본적으로 끝이 여성 이름에는 A로 끝납니다. A로, 영어의 A로. 그러니까 나로 되는 거죠. 남성 명사는 보통 O로, 전미사가 O로 끝나고 여성 명사는 보통 A로 이렇게 끝납니다. 뭐 결국 이 삼각관계, 사랑의 뭐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보통 이제 피가로 결혼에서는 피가로와 이제 알마비바 백작이 연적이 되는 거죠. 사실 이 피가로의 결혼이 이제 세비야의 발사의 다음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마비바는 사실은 자기가 피가로의 도움으로 결혼할 수 없었던 로지나라는 이제 여성과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지금 피가로의 결혼에서는 피가로의 어떤 여성을 이렇게 노리는 아주 나쁜 놈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코믹 드라마니까 뭐 웃고 넘기는 거지만 뭐 내용상으로 봤을 때 아주 나쁜 놈입니다. 세비야의 발사에서는 이제 알마비바 백작의 결혼 전 백작이 이제 로지나 지금 백작 부인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바르톨로라는 이제 의사에게 후견인으로서 키우고 있는 로지나하고 이제 결혼을 하겠다는 아주 흑심을 품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뺏게 되는 거죠. 돈 파스칼레에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곧 얘기가 되겠지만 에르네스토라는 이제 그 돈 파스칼레의 조카가 이제 사실 노리나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돈 파스칼레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하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거기 흘러나가는 겁니다. 뭐 어쨌든 오늘 얘기가 계속 전개되니까 자세한 얘기는 제가 뒤에 가서 하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악역으로 어떻게 보면 악역으로 나오지만 결국 정상적인 여성을 이제 이렇게 노리는 알바미바나 바르톨로, 그다음에 파스칼레는 전부 다 이제 이 나이 많은 그런 역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 상황을 타개하는 이제 그 지혜를 제공하는 사람이 피가로의 결혼에서는 피가로, 세비야의 발사에서도 피가로죠. 그다음에 돈 파스칼레에서는 이제 말라테스타라는 이제 돈 파스칼레의 친구이자 의사, 그다음에 이제 이 노리나의 이제 오빠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각 이 부파 3대 작품에서는 4명의 아주 중요한 이런 성악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 네 사람이 뭐 거의 그걸 거의 이끌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이런 네 사람이 결국 실력 있는 이런 네 사람이 필요한 거죠. 로지나라는 이제 소프라노 혹은 메조 소프라노, 그다음 테너 한 사람, 바리톤 한 사람, 베이스 한 사람, 메조 소프라노 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사람의, 그다음에 이 오늘 돈 파스칼레도 이제 소프라노, 그다음에 바리톤, 테너, 베이스, 이런 네 사람이 거의 뭐 그게 90% 이상을 지금 이끌어 갑니다. 이 돈 파스칼레가 국내 공연이 그렇게 흔치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네 명의 이런 중량급 성악가를 한꺼번에 이렇게 섭외하는 게 국내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아마. 결국 젊은 여성을 탐하다가 이 나이 든 사람이 결국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젊은 두
커플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이 부파 3대 작품의 거의 뭐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상당히 여러 가지 포맷상으로 좀 비슷한 흐름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피가로의 결혼과 이제 세비야의 이발사는 이제 이 원작자가 같습니다. 보마르시라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캐스팅을 보면은요. 캐스팅은 이제 이 돈델 카를로라고 미국 그 베이스인데 뭐 이분은 뭐 거의 코믹 그 연기에서는 뭐 거의 뭐 타의 추종을 불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이렇게 이제 이 오페라를 이렇게 뒤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베이스로서 그러니까 뭐 베이스로서 이 코믹한 그런 이제 음악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뭐 물론 연기가 이제 뒷받침되니까 그게 이제 코믹하게 느껴지는 거겠죠. 기대하셔도 좋고요. 여기 이제 안나 네트레코가 뭐 제가 늘상 뭐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이 뭐 젊어서 뭐 엄청난 미모를 갖고 있었던 뭐 그 탓, 그 다음에 뭐 성악을 엄청나게 잘하기 때문에 그 탓. 물론 맞습니다. 둘 다 맞는 얘기인데, 근데 이 안나 네트레코는 보시면 알지만 연기가 굉장히 출중해요. 이 미모와 음악성과 같이 이 오페라 가수로서는 거의 필수적인 연기가 같이 뒷받침되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안나 네트레코는 당시 이제 과거 뭐 5, 60년 전에 이 마리아 칼라스가 이룬 부분의 상당 부분을 이 안나 네트레코가 지금 커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벨칸토 작품의 상당 부분이 안나 네트레코가 공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그 벨칸토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소화를 하는 걸 뭐 여러 가지에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작품도 이제 벨칸토 작품이고 이 안나 네트레코의 그 이 삼박자 외모와 음악과 연기가 이 작품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걸 이제 보시면 느낄 거예요. 뭐 하여튼 대단한 우리 여성 성악가입니다. 뭐 안나 네트레코는 뭐 제가 입이 10개라도 이제 칭찬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아름답고 감성적인 촉촉한 보이스를 가진 이제 매튜 폴렌자니, 뉴욕 메트로폴리탄이 낳은 이제 뭐 최고의 테너 중에 한 사람이죠. 이분은 이제 사랑의 묘약에 이제 이 남몰래 흐르는 눈물 같은 그런 음악은 뭐 이분이 딱 맞고요. 실제 오늘 이제 이 돈 파스칼레도 굉장히 이제 그 삼촌인 돈 파스칼레한테 이제 쫓겨나는 상황이 돼 갖고 재산 상속도 이제 포기해야 되고 쫓겨나는 상황에서 이제 이 자기 연인마저 노리나마저 이제 포기를 해야 되면서 떠나려고 마음먹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부르는 아주 감성적인 음악들, 이게 이제 매튜 폴렌자니의 이 보이스하고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한 세 사람의 성악가에다가 오늘 이제 이 마리오치 크비치엔이라는 이 바리톤도 뭐 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두 사람 베이스와 바리톤이 펼치는 이중창 같은 경우에가 이제 중창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두 사람의 실력이 그냥 그대로 녹아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지금 이 네 명의 캐스팅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거의 최상의 팀이다. 최상의 그런 캐스팅이다. 뭐 이렇게 제가 서슴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극을. 자, 이제 등장인물 대충 설명을 드리면요. 돈 파스칼레라는 이제 그 로마에 사는 돈 많은 노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스라에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식도 없고 지금 부인도 없습니다. 그 조카 하나가 있는데 에르네스토라는 조카 하나가 있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 돈 파스칼레의 많은 유산은 이제 이 가장 가까운 이제 그 친척인 에르네스토가 다 상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돈 파스칼레가 아주 돈도 좀 갖고 있고 이런 자기가 적당한 여성을 에르네스토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근데 이제 사실 불행하게도 에르네스토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노리나라는 이제 과부인데, 젊은 과부인데, 미모에. 근데 이 돈 파스칼레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에르네스토는 지금 노리나하고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 고집을 피우니까 이제 돈 파스칼레가 화가 난 거죠. 자기가 저 유산도 다 상속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이 돈 파스칼레가 자기가 직접 나이가 많은 상태지만 자기가 직접 결혼해갖고 그 새로 결혼한 여자하고 또 애도 낳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유산 상속을 에르네스토한테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이제 결국 결정하게 됩니다. 돈 파스칼레가. 그러니까 이제 친구이자 의사인 이제 말라테스트한테 그 의사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제 말라테스트가 이 사람이 이제 아주 또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동생인 노리나와 에르네스토의 관계를 아주 잘 알고 있고, 돈 파스칼레가 이제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 에르네스토 노리나의 결혼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돈 파스칼레를 골려주기 위해 갖고 이제 결국 작전을 수립합니다. 돈 파스칼레의 이제 부인될 여자를 소개를 시켜주는데, 그 여자가 이제 이 노리나가 이제 소프라니아라는 이름으로 자기 동생, 그러니까 수녀원에서 막 나온 아주 순진하고 청순하고 백합 같은 그런 여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늙은 돈 파스칼레한테 이 여자를 소개를 시켜주고 결국 결혼을 하게 만들죠.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한 뒤에 이제 완전히 이제 180도로 여자가 달라져 가지고 결국 돈 파스칼레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죠. 이 노리나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노리나를 포기하고 결국 에르네스토와 노리나의 결혼을 돈 파스칼레로 하여금 이제 승낙을 하게 결국 그렇게 만드는 게 오늘 이제 이 작품의 이제 아름다운 결말이 되는 거죠. 자, 이 주요 아리아는 이제 파스칼레, 뭐 카발레타, 노리나의 이제 카바티나, 카발레타 이중 아리아. 그리고 에르네스토의 카바티나와 카발레타와 이제 아주 촉촉한 세레나데. 그다음에 말라테스타의 카바티나, 뭐 이런 이제 이 주인공 4명의 이런 솔로 아리아도 뭐 좋습니다만은, 이 작품에서 이제 정말 눈에 이제 띄는 거는 이런 중창들이죠. 특히 이중창, 삼중창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 코믹 오페라이기 때문에 이 특히 이제 이 부파 오페라의 특징인 굉장히 코믹한 그런 대사와 코믹한 리듬과 이제 반복되는 선율들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중창, 뭐 삼중창, 합창 이런 게 이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작품은 특히 벨칸토 작품은 그렇습니다. 뭐 전체 음악을 뭐 단 하나도 이렇게 놓치실 필요는 없어요. 다 아름답고 이렇게 이제 훌륭한 음악들이니까. 뭐 굳이 이 중에서 이렇게 고르라 그러면 이 노리나의 이제 이중 아리아 한 개, 그 다음에 에르네스토는 이제 중창보다는 사실은 독창 쪽이 훨씬 더 감성적이고 아름다운 게 많죠. 특히 이중창 중에서 뭐 이중창도 한 서너 가지를 지금 제가 추천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 말라테스토와 이제 파스칼레가 둘이서 부르는 노리나의 이제 부정한 연애 편지를 보고 그 현장을 덮치기로 두 사람이 하는 이제 이중창 같은 경우에는, 오페라를 이제 본편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막이 이제 이게 끝나고 나서 이중창을 이렇게 앵콜 공연을 하는 이런 상황도 실제로 이 메트로폴리탄에서 사실 연출이 된 정도로 이제 많은 관객들의 이제 호응을 이끌어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연출은 이제 이 오토 쉔크라는 분인데 1930년생이시고 아직 살아는 계신데 오스트리아 분이니까 지금 거의 지금 나이가 이제 90이 넘으신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진 않지만 이분이 이제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만든 프로덕션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동안 여러 편을 접했는데 뭐 대충 봐도 그중에 이제 바그너 오페라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비엔나 국립 오페라에서도 활동을 하신 분인데,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지금 갖고 있는 이 프로덕션만 해도 지금 언뜻 유명한 것만 해도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1977년에 만든 타노이저, 뭐 86년 이때 이게 이제 프로덕션이 처음 초연을 한 시기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이 작품들의 대부분은 지금 현재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덕션은 몇 년도 프로덕션이고, 그게 이제 그 뒤에도 계속 이렇게 이 관객들 호응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공연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오토 쉔크의 프로덕션으로 계속 인정을 받는 거죠. 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작품은 2010년에 공연한 작품을 이제 HD로 만든 건데, 이게 원래 이제 프로덕션은 2006년도에 오토 쉔크가 뉴욕 메트로에서 이제 처음 초연을 한 작품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공식 트레일러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지휘는 뭐 지금 제가 지금 이 아카데미 11작품 전부 뉴욕 메트로폴리탄 작품이니까 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제임스 리바인이 지휘하는 작품이 많을 겁니다. 물론 저 중간중간에 이제 이렇게 이 초청 지휘자가 이제 한두 명씩 끼고 뭐 그렇지만 뭐 이 당시만 해도 이 리바인이 한참 활약할 때이기 때문에 뭐 거의 주요 작품들은 이분이 거의 많이 지휘를 하셨죠. 뭐 따로 지금 얘기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제가 여러 차례 소개시켜드린 분입니다. 자, 이 돈 파스칼레의 서곡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제 1막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